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IS가 테러 행위를 벌였습니다. 미군이 10명이나 넘게 사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 사망자 숫자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IS의 테러 영상으로 추정되는 현지 폭발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빚투의 영끌 대출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 가계 빚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금리 인상 연내에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히 이 30대, 40대들 영끌로 대출을 받아서 집장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을 어찌해야 할 바 모른다는 겁니다. 자칫 집을 팔고 거리에 나앉아야 되냐라는 어려움과 호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 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지적하고 있고요. 현지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차익을 노리고 샀다. 라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80대 부친이 농사 짓겠다고 3,000평 땅 구매한 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자, 이에 대한 윤희숙 의원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20명 사망, 50일째 4자릿수 확진. K방역 붕괴 직전. 코로나19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인형을 꼭 쥔 아이, 굳은 표정의 부모, 안전한 땅 왔다, 안도의 미소. 대한민국을 도와준 아프간인 조력자들 378명이 안전하게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외신들이 브레이킹 뉴스 속보를 연이어 타진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의 성명은 카불에서 발생한 이 테러에 대해서 IS를 공격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백악관의 성명 발표가 조금 전 뉴스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미군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2심 재판부 결과도 나왔는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목 공개하겠습니다. 동생도 아내도 2심에서 더욱더 강력해진 선고가 나온 겁니다. 조국 동생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자, 이 이야기 전해드리기에 앞서 동양대가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은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계 없이 면직 처리만 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양대 정경심 면직, 징계는 없다. 교양학부 소속의 정경심 교수를 31일자, 이달 31일자죠.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동양대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면직은요. 교수직 박탈 조치지만 파면이나 해임이 아닙니다. 즉 징계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연금도 받고 재취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징계가 아니라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까지 위조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동양대에서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매우 큰 논란입니다. 자, 동양대 설명 들어볼까요?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나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 소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해서 이 해명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일단은 이 면직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심 선고를 기준으로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 양의 입학도 취소된 마당에 교수가 자기 대학교 총장의 직인까지 위조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건 당연히 징계감 아닌가요? 누가 보다 상식적으로 징계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총장의 직인을 위조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것이 이미 2심 판결에까지 사실심 모두에서 1,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사회에서는 징계가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교수직만을 박탈했죠. 그게 면직 조치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파면이라든지 해임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이상 교원 자격이 박탈되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 임용에도 제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사립 교원의 연금도 일정 부분 이제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조치가 취해질 텐데 지금 동양대 이사회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을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이것을 미뤘죠. 예. 아마 나중에 뭐 교원을 임용하는 건 타대학에서 결정할 문제고 또 어떤 교원의 연금 문제도 연금 재단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고 특히나 동양대가 본인 학교의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것만으로도 당연히 징계라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예. 건데 결국 동양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대를 두고 정무적 판단했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양대가 정무적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양대가 무언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이재명 기자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는데 2019년 조국 논란이 뜨거웠을 때 그때 가을 학기 때 이 정경심 씨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반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휴강한다고 해서 교수님이 수업을 못해서 했는데 이제 학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저희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되는 거죠. 교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강의잖아요. 그럼 기수하면 왔다 갔다 하다 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양대학교는 왜 정경심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주 의원님, 네. 왜 징계를 안 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됐지만 실제 그 각 단과대별로 총장을 대신하는 위임할 수 있는 관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굳이 동양대가 법원에 가서 사실이 이렇다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당시에 뭐 기억하시다시피 총장이 갖고 있는 박사 학위가 진짜다 아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일정 정도의 어떤 뭐 총장 직인과 관련된 확실하게 면직에다가 징계를 줄 수 없는 이런 뭐 약간 애매한 사항도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너무 사학 그 자체가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기들이 사실은 사학 그 교원들도 사실은 준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징계 절차를 받아서 이런 분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사학에서는 그러한 같은 어떤 공직자 윤리에 관한 어떤 개념들은 좀 적지 않느냐 예.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 뉴스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같이 징계 없는 면직 처리만 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당시 정유라 씨 문제가 불거졌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수많은 교수님들이 문제가 돼서 구속도 되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때 사건에 준해서 봤을 때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이 동양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됐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예. 벌써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유죄가 나왔던 게 지난해 말의 얘기입니다. 근데 부산대학교에서 뒤늦게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입학 취소 검토 결정 여부를 말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득 최근 있는 한 정치인의 발언이 아주 눈에 띕니다. 누구요? 추미애 전 장관, 대선주자로 나왔던 추미애 전 장관이 유은혜 부총리를 향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발언.
보이지 않는 손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결정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가 추정컨대 이훈혜 장관이 손절했다라는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자 교육부 장관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대학에 모종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상식과 과거의 전례에 비춰봐서 이렇게 대학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뒤늦게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 결과 등 2심 재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심이 확정되고 난 다음 일이 일사천리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나니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동안 정말 조국 전 장관 가족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물음과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정경심 씨의 1, 2심 재판 과정에서는 스펙들이 다 위조됐고 그중에는 서울대 법대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돼서 조국 교수가 허위로 그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라는 내용이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 동양대가 정경심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듯 서울대학교는 이 유죄 일과 관련해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대 로스쿨은 직위 해제했죠. 서울대 교수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의 개설 못하고 있는데 매달 월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새 교수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1, 2심이 사실심이고 정경심 씨 재판 1, 2심에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서류를 조작했다. 허위로 만들었다. 허위로 발급했다가 모두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아니지만 정경심 씨의 재판 가운데서 나온 조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인데 서울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직위 해제가 되어 있는데 직위 해제는 그 서울대법 그 법인화가 됐으니까 그 법에 따르면은 그 기소가 되면은 일단 직위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치는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형사 재판하고 이제 행정적인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하면 징계를 해가지고 그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국 전 장관이 추후에 형사 판결에서 다 승소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징계도 무효로 그 취소하는 그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그거 쪽 뭐든지 지금 일이 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법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법이 헌민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 민법, 형법이거든요. 그런데 형법 교수가 그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의 형법 교수인데 한 명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중요한 과목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로스쿨 성적도 좋아지는데 그런데 교수가 한 분 빠지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북적북적한 가운데에서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어차피 뭐 결론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정경심 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 결과가 나왔는데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한두 씨의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고 앞두고 혹시 한 말씀만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도 늘었고 무죄가 유죄로 또 인정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 전 장관의 친동생 2심 판결 형량 3배 늘었다. 3배나 형량이 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혐의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공사 대금 소송. 아버지 어머니가 웅동학원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고 이상한 소송이었는데 1심에서는 이거 무죄다. 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교사를 돈 받고 사적으로 채용해줬다라는 등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2심 유죄, 채용비리 대가받은 것도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됩니다. 채용비리 공범 해외 도피에 가담했다는 것도 1심에서 무죄, 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바뀝니다.
1심에선 징역 1년이었는데 2심에서 징역 3년. 3배가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교원직위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부의 1심도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자, 뭐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혐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왜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선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그 혐의가 총 7개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1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된 게 유죄로 인정된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채용 비리 관련한 업무 방해.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4개가 다 유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죄가 나온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배임수재, 그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3개만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그 형량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웅동학원 허위 공사 대금 소송은 업무상 배임죄가 나왔는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인데 예. 50억이 넘어가면 5년 이상 징역에 무기까지도 가능한 그 범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학원에 피해가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미수로 처벌했으니까 좀 깎아줬다고 해도 3년보다 훨씬 더 나올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쁜 거는 교사 채용과 관련된 비리거든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용납을 못하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입시 비리, 두 번째가 채용 비리입니다. 채용 비리. 그래서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다른 일반 회사도 아니고 교사를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사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딱할 것이냐. 이게 소위 백머니라고 하잖아요. 뒷돈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거.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항소심 재판부 3년형도 오히려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동생 그 양반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다. 왜냐하면 1심에서 강한 그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항소심에서 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고생도 좀 하고 계속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깜빵에 앉아가지고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 형량을 뭐 절반으로 깎고 뭐 잘하면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거고 그 피고인들 범죄자들한테도 그게 좋은 건데 1심에서 1년 정도 하고 조금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그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수용 생활하면 나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3년을 받았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 그 케이스도 똑같은 건데요. 대법원에서 바뀌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 동생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객관적으로는 좀 형량이 적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판결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는 입시 비리. 조 전 장관 본인도 입시 비리 혐의가 재판이 있는 거고. 조 전 장관 동생은 채용 비리로 2심에서 모두 다 중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한 물증, 증거가 있었다.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 맞는 결과. 자, 이 부분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실 이재명 기자, 공범들이 오히려 소위 주범보다 형량이 더 많거나 같았죠. 이게 사실은 어색했잖아,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1심 판결에서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게 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균형을 맞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1심에서 유리하게 유죄가 인정된 게 채용 비리죠. 교사를 채용하면서 그 채용 희망자에게 후보자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형량이 2명이 있었는데 브로커가 오히려 1년 반, 징역 1년 반,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오히려 주범인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징역 1년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 명한테 이 브로커 한 명 1년 6개월 받았는데 오히려 형량이 더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범이 어떻게 종범보다 형량이 낮으냐 이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이건 액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챙긴 액수가 둘이 합쳐서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내린 추징금이 1억 4,700이죠. 그랬죠? 왜냐하면 1억 4,700만 원을 채용 대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는데도 오히려 종범보다
더 적은 형량을 때렸다. 누가 보더라도 좀 1심 재판이 균형이 맞지 않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심 판결을 두고 이제 한동훈 검사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얼마나 조국 전 장관 동생이 1심 판결에 글쎄요 뭐 만족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꼈다고 알 수 있는 게 1심 재판을 끝난 이후에 조국 전 장관 동생을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본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2심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1심 재판부가 너무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했다. 그걸 바로잡아 달라라고 이제 2심 재판부에 강력 요구했고 2심 재판부가 결국은 그것을 바로잡았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을 한동훈 검사장이 발표한 건데 그럼 1심 담당했던 판사가 누구였을지 이른바 코드 판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인데 조국 동생의 1심 재판장,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지난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당시 준비기일만 1년 3개월 끌며 공판 지연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물론 이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뭐 재판부의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되지는 않으리라 보는데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1심 재판부는 이제 채용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국 그 전 장관 동생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먹을 수 있는 뭐 어떤 대가를 착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죄 판결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형량이 낮아졌는데 방금 이재명 기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종범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2심 재판에 올라갈 때는 공소장이 굉장히 보강이 됩니다. 뭐 정인 그 공범들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2심 재판부를 좀 더 그 확실한 물증,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물증을 가지고 2심의 판결을 3년형으로 맞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편으로는 1심이 훨씬 더 그 물방망이식의 어떤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그 종범들이 더 화가 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주범인데 나는 여기 갇혀 있고 뭐 실제적으로 주범은 보석으로 풀려나는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2심 재판부에 올라갈 때 공소장이 굉장히 대폭 강화돼서 결과적으로는 사무국장이라서 채용 그 대가성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라 하는 것도 유죄가 됐고 그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는 추가로 공소장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다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보완된 측면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김인국 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조국 모친이 쓴 편지를 SNS에 게시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모친께서 어미로서 희생 따르더라도 검찰개혁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드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던 성모님, 성모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의 마음을 2년 넘게 체험했다. 밝은 날 올 것이다. 자, 편지 공개에 조국 전 장관이 목이 메인다. 큰 힘이 되었다라고 댓글을 씁니다. 사실은 김병민 대변인님, 네. 뭐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은 이럴 수 있으리라고 봐요. 어머니는 나의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이 끝까지 있고 나의 아들 어떤 좋은 면만 보려는 거 당연히 이제 모성이고 어머니의 마음일 텐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비유를 하셨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했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씨 조국 동생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의 2심에서의 사실 판단 결과까지 지금 공개된 마당에 물론 훨씬 전에 쓴 편지겠지만 네.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받는 박해로 모친께서는 받아들이셨다라는 점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네, 일단은 비유를 씀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뭔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비유를 하게 됐을 때 늘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죠. 얼마 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문제를 두고 민주당의 대변인이 안중근 의사에 빗대서 언급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고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끼리는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습니까? 서로를 좀 위로할 수 있고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도대체 누가 사회적 통념과 법을 위반하면서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본인들이 저질렀던 행위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조국 전 장관 어머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웅동학원에 관련돼서 분명하게 모두가 같이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했던 얘기들 국민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과거에 했던 일들 조국 전 장관의 딸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조 전 장관 딸의 문제라든지 이 가족에 대한 많은 일들로 누군가 받지 말아야 될 피해를 받았던 채용 비리에 또 다른 교사 채용에 지원했던 사람이나 딸의 문제로 입시를 하지 못했던 이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고 난 뒤에 가족들의 얘기들도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혐의를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동생이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형의 과거 이야기, 웅동학원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 약속이 공연불이냐라고 김병민 대변인 조금 전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유은혜 장관의 대응은 무대응. 기자들이 어제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유은혜 장관에게 추 전 장관이 비판했던데요? 물어보니까 제가 약속이 있어서 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응을 했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김어준 씨가 조민 양의 인생을 왜 박살내느냐라고 재판부와 많은 여론들을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가 조민 양의 인생을 박살낸 건 조국 부부다라고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사람 인생 10년 전부 다 무효로 만든 거잖아요.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행정소송 같은 형식으로 이제 갈 것 같긴 한데 이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생을 박살내고 있는 것은 부산대가 아니라 조국 정경심 부부의 그릇된 가치관 아닐까요? 국민들께서 왜 김어준 씨를 향해 위선적이며 몰상식하다고 비판하는지 이번 기회에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서민 교수는 조민 씨가 차별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민에게만 왜 가혹하자 분노 표출하는 지지자들의 말 일리 있다. 2019년 성균관대 교수 입시 비리 당시 해당 교수와 딸 모두 기소했다. 검찰은 왜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가? 심각한 차별이다. 그러니까 기소하라는 비판이군요. 서민 교수의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 이재명 지사의 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가 무수히 많은 논란과 비판을 남긴 채 황교익 씨가 스스로 물러난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인사가 논란입니다. 연이은 인사 리스크, 이재명 기자는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재명 지사의 인사 논란을 언급할 때마다 경기도 지사의 인사가 아니라 혹시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 이슈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를 어디에 어떻게 인사했길래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명한 정모 수원 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이 24년 전 고문치사 가해자인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사표 제출했는데 자, 이게 뭘까요? 97년도 20대 시민을 경찰에 프락치로 몰아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진술을 강요하며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고문을 했다. 98년 이분이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2002년 특별 사면과 복권이 된 인사다라는 겁니다. 경기도 해명. 실형 선고 이력이 5년 이상 지나 경력 조회하는 과정에서 전과 확인 못했다. 정 전 사무총장이 전력을 바치지 않아 몰랐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종근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야.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결국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사망하게 한 가담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자 남총련 의장이었죠. 한 총련 살아있는 남총련 의장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남대의 한 청년이 그러니까 전남대 학생이 아닌데 이제 아마 거기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뿌락지 아니냐, 그걸 실토해라 라면서 이제 고문을 했고 폭행을 가했고 결국은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징역 5년을 복역했었는데 누가 그 고문을 가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남총련 의장 자격으로 직접 고문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여러 명이 이제 그 공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월급재단 사무총장 임명한 인사가 참여를 한 거죠. 단순히 뭐 학생운동 수준이 아니네요, 이건. 그런데 그게 이제 사건이군요. 또 1997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그 시점 자체를 이제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1984년도에 서울대도 뿌라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1980년대, 1970년대 어떤 군부 독재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어떻게 YS,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하에서 물론 뭐 그때도 경찰 뿌락자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의 쟁점이 되겠으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착오적인 학생 운동을 해왔던 인사라고 보는 게 저는 뭐 틀리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 인사가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의 수원 월드컵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인사의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했지만 역대 많은 정권들이 늘 인사로부터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죠. 그만큼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늘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들을 그런 인재들을 두루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인사들은 일관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성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물론 논란이 된 인사들만을 저희가 뽑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인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론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많은 인사들 가운데 전문성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출신의 인사가 왜 월드컵, 스포츠와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왜 월드컵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아야 하는 거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뇌물 전력에 있는 경찰 출신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곳의 상임이사를 맡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죠? 황교익 논란도 이제 거기서 비롯됐던 거죠.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균형감을 갖춰야 되는데 굉장히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들을 계속 또 본인이 중용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국정운영상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 문제가 결국 간단치 않다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지사 찬스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찬스, 기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인사들을 볼 때 도지사직 자체가 본인에게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참 이런 인사들을 계속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것,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조 학생우동계를 주름잡았던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김영주 원조 운동권 선배가 봤을 때 저 97년도에 경찰 프락지로 몰아서 사람을 죽인 사망을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뭐 그때 97년도가 이제 한 총련이 한참 그 마지막 그 치열한 싸움을 했던 부분이고 뭐 학생 운동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 어떤 노선 투쟁, 즉 제도화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투쟁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전히 광주나 전남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가짜 대학생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불악지로 몰아서 단순하게 고문만 하면 되는데 쇠파이프로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치사 사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도지사 근처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뭐 도지사로 있고 또 당의 소수
마이너리티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와 같은 정규적인 어떤 그 경력이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총령 주력 세력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경기 동부 지역이라고 굉장히 통진당 계열까지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권에 아직도 여전히 그 말하자면 기세를 떨치는 집단들이 조금 경기도 지역에 많이 말하자면 활약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총련 출신들이 그 전 한총련 출신들이 이재명 지사 측근들에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의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슨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복근이 됐으니까 직위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 지사 측에서 이 사건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5년 전 부분이라서 기록이 안 나와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야권 주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서 맹폭을 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을 대체 무슨 기준으로 연봉 1억짜리 임명하냐. 원희룡 후보, 이재명 마이웨이 독단 인사가 점입가격, 인사농단 책임지고 사퇴하라. 유승민 후보, 하다 반인륜적 범죄인이라도 가까우면 자리 챙겨주는 극악무도합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교익 씨 인사 때처럼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른 인사이냐라는 부분은 명확치 않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이재명 지사와 이분이 가까운 인사다라고 단언하기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경기도의 해명까지 들어봤고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정실 인사임에는 분명한 것 아닌가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의 비판에 이어서 진실 공방 여부까지 점입가경으로 흘러갔다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도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불거지고 났을 때 처음에는 말을 아끼더니 그 다음에는 몰랐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학생운동을 하거나 같이 동지적 의식을 가지고 이 총학생회 등의 활동을 했던 인사들 같은 경우 서로에 대한 지난 과거 그리고 학생운동을 했던 부분들을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제가 학생회장을 했는데요. 경희대학교에 총학생회장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천준호 의원, 연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장들 모임이 있으면 가서 인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먼 과거 얘기가 아니라 97년도에 있었던 일의 사건이고 여기에 대한 전과 기록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내용들을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진실 공방 여부가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김병민 대변인이 보기에는 이거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죽인 사건? 우리가 국민의 상식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있는 이 97년도에 일어났던 뉴스가 보도됐던 일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누군가 추천했던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는가에 대해서는 상식의 기준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금부터는 왜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임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경기도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앞서 황교익 논란부터 막말에 전과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런 인사들이 경기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최고 책임자는 결국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게 되면 최순실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재명 지사의 정치인 시절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인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지사 찬스, 사퇴 여부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왜 이런 인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과연 이재명 지사, 임명권자는 이재명 지사예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이 고문치사 가해자 출신의 이분을 이 지사가 평소에도 알고 지냈는지 여부가 좀 확인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 지사가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사람을 고문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던 그 떠들썩했던 97년도의 그 사건을 정말 경기도에 아무도 몰랐던 건지 정말 까마득하게 아무도 모르고 임명했던 건지 그렇다면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인사가 반복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 인사를 수원 월드컵 재단의 사무총장의 어떤 면 때문에 임명했는지
이 여부에 대한 공백들이 많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어디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분이 이재명 지사 비서관 출신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몰랐다라고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은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건인데 결국은 대통령이 되시면 엄청나게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그 인사권 행사할 때 다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만큼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은 진짜 임명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제 인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걱정이 되고요. 예. 제 생각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정치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 정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인사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분들이 저 높은 자리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한 거고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봤던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이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다음 정권에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의 일치된 생각일 텐데 이재명 지사의 그게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벌써 너댓 건 이렇게 딱 되니까 사실 걱정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도의 그 인사권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듭니다. 예, 이분이 경기도지사 비서관 출신인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자, 이재명 후보 측에 아마 해명과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해명과 답변이 나오면 보도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차 공개를 거부해서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사생활 이유로 국회에 연가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17개 시도지사 중에 이재명 지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도정 업무 외에 대선 행보하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 연차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은 전국 단위화하기 때문에 물리적 법적으로 연가 기한 안에 이 대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재명 지사 측은 시간 단위로 연가를 쪼개 쓴다. 이동 시간에도 도정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차 비공개 논란에 이재명 후보의 반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지자체 사무에 감사 권한이 없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 옛날부터 제가 연차 사용 내역을 국회에 안 냈다. 그런 건 지방의회 감사 사항이고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할 일이지 국회 감사 대상 아니다. 무엇이든 법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정세균 후보조차 이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 반박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사 찬스 논란 불식시켜야 한다.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시간 단위로 연가 쓰셨다는 봉이 김선달 찜쪄 먹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 거더라.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봉이 김선달을 찜쪄 먹었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김영주 의원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는 전혀 국회가 권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국회가 권한이 없는 것은 뭐 법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사무감사에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죠. 행자위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도지사가 되든 뭐 대통령이 되든 결국에는 세월호 7시간 그 부분도 결국에는 사생활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 대통령이 모든 24시간을 다 공개해야 되는 논란에 대해서 다 공개해야 된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있었느냐가 사적 공간이냐 공적 공간이냐까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면 최소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나의 24시간은 국민의 것이다. 모든 24시간을 공개하겠다.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국회가 나한테 무엇을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뭘 서류를 제출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나는 내가 전혀 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나의 24시간은 공개하겠다. 그리고 연차 내역도 공개하겠다. 일부 사실은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연차 기준을 넘어섰다는 부분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살레미적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얼마나 많이 가야 됐다고 하는데 몇 분씩 잘라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법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그야말로 블록체인 뭐 시장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기록과 시간들을 다 누구라도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 정신에 맞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의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국회에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경기도지사가 연차가 아닌 평상시의 도지사로서의 도정 업무 시간에 대선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연차 일수를 보자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연차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당 내의 다른 후보들조차 연차에만 대선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도정 업무에도 차질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본질인 건데,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연차를 보통 우리는 날 단위로 쓰잖아요. 그렇죠. 이날은 연차, 하루든 아니면 반나절이든 뭐 이렇게 쓰죠. 보통. 최소 뭐 반차. 예. 그런데 시간 단위로 썼다. 그러니까 연차 2시간, 연차 3시간.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행정 규칙상 그렇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전에 잘 설명했죠. 이재명 지사 해명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국회는 지자체 사무 감사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에 한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지사의 연차 사용 내역은 사실 위임 사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 요구할 방법은 없는데 이 논란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건 바로 이제 지사 찬스라고 했던 것과 연관돼 있는 건데, 결국 경기도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대선 행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건 어떤 공과 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분리해서 활동하고 있느냐, 그것도 결국 공적 책임감, 공적 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은 그게 궁금한 거죠. 과연 이재명 지사의 공적 책임, 공적 의식은 얼마나 투철한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알 권리가 있고 그걸 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엉뚱한 뒤에 숨었죠. 이것은 국회의 사무감사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은 틀리지 않지만 굉장히 엉뚱한 해명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처럼 시간 단위로 연차를 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만약에 연차가 지금 일각의 주장에 하면 이미 다 소진됐다 이렇게 주장한 쪽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소진됐다 그러면 지금 지방을 다니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억지로 공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방에 가서 지방 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걸 공무로 해서 결국 그것을 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결국 지금 여권의 같은 경선 후보들이 논란을 삼고 있는 지사 찬스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한 점을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캠프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100번 양보해서 왜 연차 사용 일수는 밝히지 못하는가? 국민은 이 지사 사생활에 관심이 없다. 사용 일수만 밝히면 된다. 이 지사의 연차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화수분 연차이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테러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카불 공항 인근에서 IS가 폭탄 테러를 했고요. 미군 13명이 사망했고 지금 사상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자살 테러의 형식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금 전 백악관에서도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카불에서 발생하고 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 또 미군이 사망한 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 IS를 공격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지금 백악관의 뉴스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카불 공항에 잇단 테러로 지금 미군 포함 사망자가 90여 명에 달한다라는 뉴스 속보고요. 다른 속보, 바이든 ISK 소행을 지목했고 끝까지 추적해 응징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I have command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o attack ISK assets. 정확하게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I have commanded, 나는 이미 명령을 했다. To attack ISK asset,
IS를 공격할 것을 커맨더스에게 나는 했다라는 거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미군이 사망했고 사망자가 지금 90명이 넘는 테러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방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숨막히는 아프가니스탄의 폭탄 테러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CNN 등 외신에서 앞다퉈서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 돌직구 쇼가 그 현지의 폭탄 테러 영상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카불 공항에서 IS가 벌인 그 자살 폭탄 테러 영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현지인들이 SNS 계정 등에 올린 영상이고 이 SNS 계정은 이게 카불 테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게 그 테러 영상이 맞는지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테러 추정 영상인데 저희들이 입수한 영상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뻥 하고 터지는 영상이고요. 이 폭발음이 굉장히 크고요. 폭발로 인한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린 현지인들의 설명은 이게 지금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즉 이 IS가 자행한 테러 영상이다라고 현지 SNS에 올린 영상이고요. 저희들이 그 영상을 입수해서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해당 테러 영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테러로 추정되는 영상이다라고 제가 계속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13명이 사망을 했고 현지인들까지 최소 90명이 사망했다라는 속보는 지금 외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 영상의 규모대로 이 폭탄 테러가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됐고 그것이 IS의 소행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 조치를 지시한 상황에서 자, 지금 아프간은 더 혼돈의 상황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 사망자 상황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지금 뭐 상황이 어떤 겁니까? 어떤 테러인 겁니까? 지금 그 IS 호라산이라는 IS 이제 분파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이제 탈레반과 내부에서 약간 파벌 다툼이 있었을 때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IS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한 2015년쯤에 이제 아마 분파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입니다. 이 단체, 그러니까 테러 단체죠. 테러 단체가 지금 자살 폭탄으로 추정되는 테러를 벌여서 지금 미군이 13명이 사망하고 현지인들까지 다 합치면 9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1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레반과 IS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IS라는 거는 이제 이슬람의 칼리프라는 제정 군주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국가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고 탈레반은 이제 소련하고 아프간하고 전쟁할 때 어쨌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민병대로 만들어져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IS 호라산이라는 지금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조차도 미국과 평화협상을 했기 때문에 배교자다, 배반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 이제 지금 카불 공항에서 많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자산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걸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으로서는 어쨌든 아프간 내에서 IS와 미국이 충돌하여서 그 아프간 영토가 완전히 찢어지고 완전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90명만 사망했다라는 외신들 보도가 나오고 있고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사망자는 뭐 150명이 넘을 거다라는 외신의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영상 몇 개를 더 입수했는데 사람들이 실려가고 운하 근처에 방치되어 있는 부상자들의 로 보이는 추정되는 영상도 지금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그리고 사망한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긴급히 지금 호송되고 있는 듯한 영상도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고요.
운하에 부상자들이 쌓여 있는 화면도 저희가 입수했는데 너무 잔인해서 그 화면은 저희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드리기가 힘든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그 잔인함, 잔혹함 정도가 가려지지 않는 수준의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김수현 교수님, 지금 외신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거, 자, 내용 뭐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개입, 보복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한 건데요. 사실 지금 탈레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쨌든 아프간을 뭐 접수했다고 할까요? 정권을 잡고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탈레반조차도 IS의 테러 행위 같은 것 혹은 어떠한 테러 단체의 테러리스트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 사회와 탈레반이 협력해서 지금 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뭐 응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미군의 IS 근거지를 향한 보복 공격이 예상되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IS 호라산의 에셋, 그 자산에 대해서 뭔가 공격할 것, 어택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히 이제 군사적인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 민간인이 많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 성명 들어보시죠. To those who carried out this attack, as well as anyone who wishes America harm, know this: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I've also ordered my commanders to develop operational plans to strike ISIS-K assets, leadership, and facilities. We will respond with force and precision at our time, at the place we choose, in the moment of our choosing. America will not be intimidated. 김수현 교수님 굉장히 강력한 경고예요. Make you pay, 네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어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을 보아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개입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Hunt you down, 너를 끝까지 추적해서 make you pay.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굉장히 짧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카불 공항의 테러 이미 조짐이 보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러 행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외신들 보도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대목인데 IS 코라산 카불 공항에 있는 군인과 대피하는 민간인 상대로 테러 공격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N 보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현지에서 이런 첩보가 있었다는 거죠. 뉴욕타임즈 보도는 미군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 테러 단체는 공항과 민간인 군인들 상대로 폭탄 실은 트럭 공격과 자살 폭탄 공격, 박격포 공격 등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고가 지금 제기됐다. 첩보가 그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김용주 의원님, 왜 IS가 지금 탈레반이 장악한 카불에 테러를 감행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뭐 김수현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구분이 다릅니다. 원래 호라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그리고 이라크 이 지역에서 압력한다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그 시리아를 기본 체계를 잡고 있어서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9.11 테러의 핵심적인 IS 부분이 또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충성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이점이 자살 폭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여준 이라크에서 보이는 현재 새로운 탈레반들이 갖고 있는 입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과 일정 정도의 대립을 하면서도 말하면 기한을 두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이라크 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공항에 접근하지 말라.
예. 영국, 호주 그 대사관에 이런 공보가 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정부 소식통이 이미 이들이 소위 ISK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조짐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G7 국가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항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철수 시간을 연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달 말까지 철수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철수와 말하자면 끝까지 추격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들을 정리해낼 것인가도 새로운 관심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게 이재명 기자, 우리나라 군이 수송기 3대를 보내서 그 혼돈의 카불 시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도왔던 고마운 아프간 국민들 400명 가량 되는 분들을 정말로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그 탈레반의 감시를 통해서 카불 공항으로 빼내고 거기서 수송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도착했다라는 뉴스가 바로 어제였는데 바로 오늘 이렇게 이 카불의 테러 소식을 보도해드리니까 너무나도 아찔합니다. 이게 자칫 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라클 작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정말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라클 수송 작전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사실 저희가 들을 때 몰랐는데 이 테러와 겹쳐보면 굉장히 긴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카불에서 아프간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어제 우리나라 들어왔고 오늘 다시 지금 진천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뭐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사실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지금 테러가 카불 공항의 테러가 사실 굉장히 아프간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김영주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달 31일까지 미국은 다 철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닷새 앞두고인데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지만 탈레반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을 하고 있었다가 2001년도에 실각한 이유가 바로 9.11 테러 때문입니다. 9.11 테러의 주범으로 알카에다가 지목되고 알카에다가 아프간에 은신해 있다. 그런데 아프간으로부터 그래서 알카에다를 내놔라 이랬지만 내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로 아프간을 침공한 거고 그때부터 20년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끝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국내외적인 비판을 감수하고 철군을 결심했는데 그것을 답세 앞두고 철군 완료를 답세 앞두고 다시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 테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프간에 IS 요원이 대략 4,000명쯤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아프간 사태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정부도 좀 최대 위기, 최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말 심각하고 긴급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소식과 외신 보도들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윤희숙 의원의 의혹입니다. 윤 의원의 해명과 반박, 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의혹 제기부터 들어보시죠. 80세가 된 분이 수천 평을 농사짓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자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문제가 없다면 굳이 사퇴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80에 가까운 어른이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세종시의 농지를 사면서 KDI 용역을 했던 따님하고 언론을 안 했다는 게 참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80세의 부친이 연고가 없는 땅에 농사를 짓고 여생을 보낸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윤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귀재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기 의혹은 이렇습니다. 1. 시세 차익 투기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 세종시 농지 매입 후 농사 안 지었다. 농지 인근 산업단지 조성으로 땅값이 5년간 10억 상승했다라는 대목. 두 번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부친이 세종시 땅 매입 당시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했는데 제보는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근무했었다라는 걸 여당에서는 의혹으로 제기합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여당의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윤희숙 의원의 그 아버지가 세종시에 한 3,300평 정도 되는 땅을 이제 농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연세가 80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팔순의 이제 어떤 노인이 그렇게 큰 땅에 농사를 질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농경을 할 생각이 없었고, 원래 우리나라 이제 농지는 농사를 지을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농사 지을 생각이 없이 그냥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으로 그 땅을 산 것이라고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땅값이 5년 동안 10억이나 상승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윤희석 의원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할 당시에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전달해서 이 땅을 사지 않았겠느냐, 혹은 윤희석 의원의 제부가 이제 2014년부터 16년 초까지 아마 그 당시 이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어떤 들었던 정보를 전달해서 그 장인이죠, 그러니까 그 윤희석 의원의 아버지가 땅을 사게끔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먼저 그 땅이 정말 투기로 산 것인지에 대한 이제 조사나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투기였다면, 만약에 투기였다면 윤희석 의원이 실제로 어떤 그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주거나 하는 식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게 아니라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던가 그냥 아버지가 혼자서 자신이 여러 가지 판단으로 산 것이라면 사실 윤희석 의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가게가 독립해서 아버지와는 독립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이제 해명도 하고 의혹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이제 나오겠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명예에 약간 실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해명이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가족과 윤희숙 의원의 반박이 상당히 의혹 제기 못지않게 만만치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친 투자 모색하다 신문 보고 땅 보러 갔다. 농사 짓다 보면 산업단지 생기고 전철 들어올 수 있어 욕심이 생기더라. 자식들은 땅 산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명합니다. 제부, 장인어른이 농지 매입했다는 사실 처음 알았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악의적 왜곡 보도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되고 있다. 사실 다른 부분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맞서고 있고요. 윤희숙 의원 측이 조목조목 여당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구체적으로 재반박한 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매입과이다라는 여당의 의혹에 대해서 농지 주변 한 개 산업단지만 국가산단, 부친의 농지 매입은 2016년, KDI의 예타 검토가 2019년에 시작됐다. 예타 진행 당시 윤 의원이 담당자가 아닌 KDI 스쿨 교수였다. 그리고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공시지가 검토해보면 땅값 2배 오른 후 농지를 매입했고 작년 부동산 정책 실패 때 또 올랐다. 차익 노린 투자라면 실패한 투자다. 70세 이상 농사 짓는 분들이 33.5%, 우리나라 어르신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조목조목 재반박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윤희숙 의원 측과 국민의힘 측의 반박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섞여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세종시의 땅을 2016년도에 약 10,000제곱미터 약 3,300평가량을 샀는데 그 땅을 산 것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냐 아니면 투자냐, 이런 논란인데, 글쎄요, 이건 윤희숙 의원 부친 스스로가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이 농지를 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뭐 투자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면서 농지를 구입했다고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부친이 만약 실적법 위반했다면 부친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긴다,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여권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포인트는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 땅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고 그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가 했다. 따라서 KDI에 근무했던 윤희숙 의원이 미리 정보를 알고 이 땅에 투자를 하도록 했느냐, 이건 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 건 뭐냐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의 반박은 이거죠. 땅을 산 건 2016년도다. 그런데 이 땅이 이 땅 인근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게 그 계획이 세워진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도고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건 2019년도, 그리고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지난해 9월이다. 따라서 땅을 산 2016년도하고 시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뭐 산업단지가 들어설 걸 알고 땅을 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해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의혹, 부친이 투자를 위해 샀다? 그런 상황에서 농지법 위반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어떤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법적으로 해명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농지법 위반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것이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와 연관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제가 볼 때도 시점상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의혹 자체는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윤희숙 의원 측에서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윤희숙 의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등등의 발언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세종시 중앙기능대거 이전에 찬성한 윤 의원은 다 계획이 있었다. 정세균 후보, 공직정보 악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폐가망시시켜야 된다. 박용진 후보, 땅 산 건 부친인데 왜 여당이 화내고 조사 의뢰는 야당이 했는데 왜 권익위에 뭐라 하는가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퇴 처리하라라고 역공을 합니다. 수사 회피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고대한다. 수사 과정에서 요청이 있다면 모든 자료 제출하겠다. 사퇴쇼라고 비난하지 말고 민주당이 사퇴를 처리해달라라고 대응했습니다. 김병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숙 의원 말대로 윤희숙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내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직 사퇴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혹 제기가 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날 여의도 정치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지켜보고 나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절대로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1심 재판 결과가 나와도 아니다. 마지막 대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무죄 추정 원칙 뒤에 숨어 있다 보면은 결국 국회의원 임기는 다 지나가고 흐지부지 여기에 대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던지면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일말의 책임을 진다면 국회의원직 사퇴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내용들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강력하게 나서서 국회 본회의장에 표결 처리로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완성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윤희숙 의원에 관련된 의혹 제기처럼 부동산 문제 내부에 대한 비밀을 이용해서 활용했다고 하는 사람부터 엄청나게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권의 모습을 민주당도 함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은 결국 특수본에서 분명한 수사 결과를 통해 국민 앞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두 가지 소식 모아봤습니다. 하투, 언론중재법, 조홍천 의원에 이어 이상민, 박용진 의원도 반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에서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해서 파문 일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은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도대체 왜 만듭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조홍천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내부에서 다선의 이상민 의원과 대선 후보 박용진 후보도 언론중재법에 반대했습니다. 야당의 반대 또는 시민단체나 언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의 강행으로 처리하는 건 더더구나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웅래, 이용우, 박재호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박용진 후보는 교각사루, 이용우 의원 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노웅래 의원 애초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이게 무슨 가짜뉴스 방지법이냐라는 거죠. 박재호 의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이걸 빨리 처리할 일이냐.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지금 명확히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청와대에서도 반발이 거세자 이철희 수석이 송영길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법 자체가 너무 이념적으로 맞지가 않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누가 봐도 반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세하게 그 규정들을 보면 규정들이 너무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 졸속인 것이 규정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다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언론중재법이 개정돼가지고 처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 여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큰 언론사한테 과연 그만큼 그 영향이 있을까? 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중소 언론사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 언론사들이 위축이 될 것이다. 반대로 유튜브 계속 걱정하는 유튜브가 오히려 더 활개를 칠 것이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은 피해자를 그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인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밝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즉시 이게 그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그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상식 있는 여권의 인사들한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기자 출신의 김문혜 의원이 여당의 기자 출신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기자였다라고 말이죠. 언론 출신 의원의 반대 호소, 박병석 의장, 이낙연 후보, 박광원 의원을 상대로 기자 출신 범여권 인사들을 호명하며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자였다.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힘없는 약자 편이 맞느냐라고 호소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 대표가 국경 없는 기자회의 반대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뭣도 모르지 않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다. 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not acceptable that someone says that Reporters Without Borders does not know South Korea. It is our mission to intervene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whenever press freedom is being threatened. 김영주 의원님, 뭣도 모르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다 알고 있네요. 한국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뭣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경 없는 기자들이요. 국경 밖에 있는 것 같죠? 예. 국경 안에 많습니다. 한국 기자들도 국경 없는 기자의 소속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국경 없는 기자의 활동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더 많이 알 수 있는 게 어차피 외국의 기자들이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 국회 외교위원장까지 하시고 다선 의원이신 송영길 의원이 그야말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뭣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적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쌈인데 성남시에서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만들어서 논란입니다. 그걸 왜 만든 겁니까 도대체?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시 인사부서 직원 A씨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작성해서 B 과장에게 전달. 그것도 딱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B 과장이 은수미 시장 전직 비서관 C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 라며 명단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C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신고서 내용, 미혼으로 시 권력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재직하는 나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 아니 이거 사실이라면 진짜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성남시는 명단을 작성했던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사실이 어느 정도 맞는 모양이군요.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리스트 오른 사람은 직장 동료이지 노총각 간택받으러 출근한 사람들이 아니다. 대통령의 여성가족정책 보좌하던 은수미 시장이 있는 성남시 재발 방지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김병임 대변인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성남시 그 공무원은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리스트와 신상 정보를 만들어서 예컨대 성남시장 측근 공무원에게 이거를 갖다 준 거 골라보라고 한 겁니까? 이거 뭐 너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은수미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그 어떤 정부보다 높게 평가한다면서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인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 성에 관련된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발발하기 시작하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과 정반대 거꾸로 가는 이중성을 보였던 게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인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끌고 있는 성남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라고 얘기했다는 내용 정말 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쯤 되면 이거 관계기관에 수사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은수미 시장이 직접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년도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도덕성과 위배되는 이런 비슷한 행위는 없는지 분명하게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앞서 방송 도중에 한 패널이 고문치사 경력자 정모 씨가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모 씨가 경기도지사 보좌관을 지낸 것이 맞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 시절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